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납세연맹의 김선택 회장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국세청 개혁의 성공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무조사를 정치적, 개인적, 그리고 집단적 이해를 위해 사용하는 세무공무원들을 국민들이 무서워해야 됩니다. 최근에 최순실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본 것과 같이 청와대 수석이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세무조사로 압박을 했고, 그리고 부영회장이 안종범 수석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습니다. 그리고 장은택 측근들이 광고회사 지분을 뺏기 위해서 어떤 포적 세무조사를 이야기하면서 협박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이것이 사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아담 스미스는 오래전에 국부론에서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폭력을 끊임없이 걱정해야 하는 불행한 나라에 사는 국민들은 자기 부의 대부분을 파묻거나 숨기고 했다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를 한국 버전으로 이야기하면은 국세청이나 검찰의 폭력을 걱정해야 되는 한국 사업자들은 돈을 지하에 묻거나 팽수 때 뇌물을 주거나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버전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불편한 진실입니다. 탈세가 나쁜 일이다라고 국민들이,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사회적인 규범이라는 것은 한 집단의 어떤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탈세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성실납세가 올바른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송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탈세하면은 부도덕한 일을 한 것처럼 막 비난하잖아요. 실제 현실하고 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세금을 내기 싫어하고, 내는 분도 어쩔 수 없이 내는 거고, 가능하면 탈세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리고 세금을 납부함으로 해서 이 사회에 어떤 기여하려는 신념, 다른 표현을 하면 세금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이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법이 도덕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법은 원래 이 사회에 도덕적인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납세하면은 손해를 보게 되고, 주변에 우리 한국에서 부자들 보세요. 세금 제대로 낸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죠. 탈세를 한 사람만 부자가 된다라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에서 성실납세가 사회적인 규범으로 인정되려고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세금을 냈는데 나와 비슷한 사람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공평과세입니다. 이 공평과세는 수평적 공평과세, 똑같이 우리가 돈을 버는 사람은 똑같이 세금 내야 된다는 거고, 좀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야 된다, 더 많이, 수직적 공평이 있죠. 무엇보다도 내가 낸 세금이 이 사회를 위해서 쓰여지고, 특히 나에게 들어와야죠. 내가 세금을 냈는데 나한테 혜택이 안 들어오면 내가 내고 싶겠습니까? 한국 사람이 사실 세금 내기 싫어하는 이유 첫 번째가 이거죠. 지하경제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하경제 비중이라는 것은 소득이 창출되는데 국세청이 파악이 되지 않는 것이 지하경제입니다. 이 비중이 너무 높아가지고 주변에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다시피 우리나라는 한 2012년 기준으로 한 26% 정도. 물론 지하경제라는 것은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지하경제 연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스나이드 교수입니다. 이분들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한 26% 정도, 4명 중에 1명은 세금 안 낸다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고, 미국이 5배,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한 410조라는 어떤 거대한 지하경제가 형성되어 있어서 나는 세금을 열심히 내는데 내 친구인 약사, 의사 또는 사학가는 더 고급 성장투자를 타면서 나보다 세금을 적게 내면은 내가 세금 내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세제가 굉장히 불공정합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사업자 중에서도 사실 간이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탈세하라 이렇게 인정한 거와 마찬가지죠.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고, 지금 뭐 농사 짓는 분들 소득 많은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근로소득에 비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야 될 뭐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주식 양도소득이라든지 뭐 부동산 임대소득, 종교인소득,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과세.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비과세는 실제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많이 받죠. 예. 이제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연봉이 억대가 넘어가는데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무행정이 굉장히 불공정하다. 힘 있는 사람은 봐주고 힘 없는 사람은 가혹하게 하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종교인 과세, 세법은 당연히 종교인 소득도 과세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이 세니까 정치적으로 세무조사를 안 하죠. 뭐 공무원 복지 포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식구니까 똑같은 공무원이니까 근로수사를 감사하면서 세법에 비과세 규정도 없는데 예를 들면 세금을 안 때리고 있죠. 뇌물 받고 세금 깎아주고 하는 거라든지 특히 뭐 정치적 타겟이나 어떤 개심죄에 걸리거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제 가혹하게 해버리니까 제가 여기에 적어놓은 것은 2001년도 언론사 세무조사 때 제가 조선일보에 칼럼 쓴 규정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은 조선일보가 거의 25배 강도로 조사를 받았다는 거죠. 만약 탈사를 했다 그래도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겠죠. 예. 나만 왜 25배 강도로 받아야 돼? 이거는 전체 뭐 국세청장이 사실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로 대부분이 뭐 감방에 갔죠. 이거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기너스 부감이겠죠. 이런 나라는 없겠죠. 예. 근데 저는 뭐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럼 우리가 중국이나 뭐 러시아보다는 뭐 못하나?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감방에, 국세청장이 감방에 갔다는 것은 어느 정도 민주화된 나라에서만 가능합니다. 뭐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탄핵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대통령이 법을 어겼다고 끌어내릴 수 있는 국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내가 낸 세금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낭비된다. 매일 기사에 나잖아요. 예. 저는 특수활동비에 보면 정말 열받칩니다.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영수증 없이 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을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예. 이게 8,800억 정도 되고 국회가 84억, 국세청장도 한 54억 씁니다. 사개국에서 영수증 없이 돈 쓰면 어떻게 됩니까? 횡령이잖아요. 예, 탈세에 해당되는 거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낸 세금을 영수증 없이 했다는 것은 횡령했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예산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정말 후진적인 나라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금을 지금 내기 싫은 이유, 정세를 하게 되면 반대하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대부분이 먹고 살기 힘들어요. 담세력이 없다는 겁니다. 예, 세금은 담세력에 의해서 부과되는 거죠. 이 사례를 보세요. 이게 조선일보 기사인데 2001년도에 한국 직장인들은 514만 원 우리가 봉고를 받아서 월 한 달에 거의 26%를 예를 들면 세금을 냈죠. 핀란드 직장인보다는 세금을 엄청 적게 냈습니다. 예. 핀란드는 거의 자기 소득의 42%를 우리가 소득세나 사회보험료를 내고 있죠. 그 문제는 지출이라는 거죠. 많은 정치가들이 선진국보다 소득세 비중이 너무 낮아. 소득세를 올려야 돼. 라든지 담배세가 낮아. 담배세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 많이 하죠. 근데 이 지출을 보시면은 한국 직장인들은 핀란드 직장인들이 없는 지출들이 많습니다. 핀란드는 교육비가 안 되는데 우리는 사교육비, 공교육비도 들죠. 의료비도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핀란드는 의료비가 거의 없습니다. 예. 부모님 또 생활비도 들어야 하죠. 사보험에 또 연금보험도 들어야 되고 또 보장성보험도 들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물가가 너무 비쌉니다. 경제학자들은 이야기하죠. 물가는, 즉 인플레이션은 숨은 세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작년에 독일 갔다 왔는데 생활 물가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4분의 1, 5분의 1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실제로 지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연봉 뭐 도시에서 7천, 8천 받아도 실제로 생활이 어렵잖아요. 예, 뭐 담보이자 줘야 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금을 내기 싫어하죠. 세무조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정치적인 세무조사의 위협이 있다. 뭐 정치적인 세무조사라는 거 이런 겁니다.
세무조사라는 어떤 국가 공권력을 법에 의해서 집행하지 않고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유, 집단의 이유에 의해서 사용하는 걸 이야기하죠. 성공한 정치가라든지 사업가라면은 국세청의 정치적인 타겟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금 때문에 많이 죽었죠. 뭐 동아일보 언론 세무사 때는 동아일보 우리 회장 와이프가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태관시로 세무사에 기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 사례는 다양한 정치인 세무사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선박왕이나 몇 년 전에 이명박 정권 때 구리왕 사건만 보더라도 이거는 정치적인 세무사입니다. 왜? 국세청장이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올해는 국제조세 쪽에 탈세를 내가 방지하겠습니다. 그건 자기 업무 실적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강하게 한 거죠.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세무조사입니다. 법은 공정하게 집행해야 되는데 자기가 대통령한테 인사고과를 많이 보기 위해서 납세자한테 세금을 부과 안 해야 되는데 부과한 거. 예를 들면 선박왕도 구리왕도 그렇고 과도하게 했죠.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정치적인 세무조사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오히려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특정한 납세자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세무조사가 정치적인 세무조사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는 세무조사라는 것 자체가 협박의 도구, 분쟁 해결에 악용되는 사례가 사실 많습니다. 언론에 안 나서 그렇죠. 이거는 뭐 조다시라고 미국의 1980년도 사례입니다. 이것도 뭐 우리가 조다시 사하고 이제 경영권 부정에 있는 개사사라는 그쪽 주주들이 미국 국세청 관료들한테 이렇게 세무조사 청탁을 해서 막 이렇게 세무조사 사건을 남용했던 사례가 이제 기사가 됐죠. 작년에 대법원 판례입니다. 밑에 거는 2012년도 사례인데 국세청의 부동산과의 계장이 부동산 매매 분쟁이 있는 사람한테 청탁을 받아가지고 세무조사를 안 해야 되는데 세무조사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탈세 제보서를 작성해서 사실혼관계 내연녀한테 제보하라고 해가지고 세무조사권을 남용했고 정유세 세무조사에서 시작돼서 법인세 통합조사를 확대를 했습니다. 작년에 사실 대법원에서 아주 획기적인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개인 세무조사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권한을 남용하여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다. 위법한 세무조사의 근거에서 수집한 가세조를 기초로 이루어진 부가처분은 위법하다. 취소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이 판례는 굉장히 획기적인 판례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세무조사를 입증을 하게 되면은 이걸 취소 사유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행사 사건에서 고무로 해서 증거를 예를 들면 수집해서 검사가 기소를 했다 그러면은 그 증거는 무효입니다. 그것과 똑같이 우리가 세무조사라는 행정처분에 있어도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데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세무사를 과도하게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세금이 나왔다 하면은 무효다 이런 판결이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은 우리가 탈세 제보가 한 해에 2015년도에 2만 건이 넘습니다. 우리 탈세 제보 우리가 그 어떤 포상금 금액이 인상된 이후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2만 건이 한 해에 2만 건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예. 우리 제보된 게 2만 원 건이고 뭐 예를 들면 종업원이 예를 들면 사장한테 협박으로 해가지고 돈 받아 먹고 제보 안 한 것도 많겠죠. 이 안에는 사실상 뭐 별별 사건들이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2만 건이라는 것, 한 해 2만 건이라는 것은 엄청난 우리나라에서 지금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세무조사 받아본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죠. 성실 납세를 해도 세금의 리스크가 줄어들지 않는다. 시간의 세무공부는 인사고과를 위해서 또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금을 아무리 성실하게 내도 4년 동안 예를 들면 세무조사를 안 받았거나 또는 주사위를 돌려서 무자익 포괄조사라는 거죠. 주사위를 돌려서 당첨되면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사를 못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납세자 한 분을 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에는 세금 잘 냈대요. 근데 세무서가 나왔어요. 근데 세금이 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미리 세무조사용으로 탈세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 또 나왔어요. 아, 세무공무원한테 이거 제 탈세했습니다. 자진해서 이야기했더만은 굉장히 기분 좋게 빨리 끝내버리더라는 거죠. 그 세무조사가 오히려 탈세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이 사례를 보면은. 제가 1988년도에 제가 회사에 입사해서 갱리부 입사를 했는데, 세무팀에. 제 상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금 다 내면 안 된다. 다음에 세무조사를 대비해서 남겨놔라. 1988년도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저희가 입수한 통계입니다. 현재 국세청에서 조직의 성과 지표 인사고과를 매길 때 한 61% 정도 비중이 평균적으로 조사 실적, 부가세액이 반영되고 있고, 개인 같은 경우에도 한 26% 정도가 부가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무공무원들은 진급해야 되잖아. 나가서 성실하게 잘 세금 냈든지 안 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급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세 가지를 이렇게 적출해 놓고 하나를 봐줄 테니까 두 개는 인정해라. 이의제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는 거죠. 세무공무원은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납세자한테 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문제는 또 세무공무원이 엄격하게 법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납세자가 죽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불합리한 조선시대의 어떤 죽은 사람한테 세금 부과하는 것 같이 불합리한 세법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를 들면 뭐 주식 5% 이상 기부하면 정렬을 보이는 규정 때문에 수원 교차로에 항필상 씨가 기부를 했다가 장학재단에 180억 맞고 지금 뭐 거의 가산세하고 포함해서 거의 300억 정도 됩니다. 현재 뭐 우리가 대법원에 전원합의체 회부됐죠. 등등 수많은 불합리한 세법들이 많이 있다. 특히 이게 가산세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놨지만은 100억을 탈세했다. 5년 뒤에 예를 들면 세무사를 당해서 세금이 나왔다 그러면은 본세가 100억, 우리가 부당가소세 가산세 만일에 악의적으로 탈세했다면은 40%, 뭐 납부 불소세 가산세 연 10.95%입니다. 예, 54.75% 해서 195억. 예. 또 예를 들면 고지서가 나와서 안 내면은 또 가상금 최고 75% 해서 341억. 100억 안 냈는데 341억이 체납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30억 이상 예를 들면은 조세포탈에 걸려버리면 무기징역에 뭐 5년 이상 징역에 또는 벌금 2,500. 벌금이 2배만 하더라도 100억 안 냈으면은 541억을 체납이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살인죄로 저질러서 우리가 무기징역을 당하면은 벌금은 안 냅니다. 예, 우리나라는 오히려 살인죄보다도 조세포탈범이 더 가혹하게 처벌합니다. 예. 가산세 물어야 되죠. 예. 벌금 물어야죠. 또 감방에 가야죠. 사실 상대적으로 우리 납세자 권리는 뭐가 보장되죠? 뭐 환급이자 연 1.8%, 뭐 또 부당하게 세무사 받다가 뭐 손해배상이 됩니까? 아까 얘기했던 정치인 세무사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습니까? 또 세법대로 이게 세금을 내게 되면은 실제 자기 이득에 대해서 세금보다 많이 나게 된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시면은 영수증 없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리베이터, 뭐 내볼부터 시작해서 뭐 별별 게 있죠. 근데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홈플러스에 거기 안에 약국이 있잖아요. 예. 약국 거기 그런데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예. 중간에 우리가 어떤 중개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죠. 그 중개인한테 한 달에 500만 원씩 이렇게 줍니다. 예. 그 영수증 없어요. 그러면 그 약국 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여튼 뭐 예를 들면 거의 영수증을 첨부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만들어서 세금을 적게 내야죠. 예.
우리나라에서 사실 뭐 뇌물도 뭐 공무원만 뇌물을 받는 건 아니죠. 예. 여기서 있지만 뭐 제가 대기업 노조 간부들도 뇌물 많이 받습니다. 예. 그럼 중소기업에서 뇌물 안 주면 거래 끊겨요. 예. 그것도 다 영수증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이게 세법을 지키면 경쟁에서 불리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유소 같은 경우는 뭐 옆집에는 가짜 석유 써서 싸게 팔 수도 있죠. 뭐 구멍 관계 같은 경우에는 땡처리 시장에서 그냥 현금으로 무자로 싸면은 싸게 사잖아요. 근데 자기가 예를 들면 정직하다 그래가지고 생계사 받고 예를 들면 물품을 구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 닫아야죠. 예. 제약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이 병원들이 리베이트를 다 요구해서 다른 회사들은 리베이트를 주는데 나만 안 주면은 내가 문 닫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예. 여기 한국에는 사업을 하시면은 예를 들면 10명이 사업한다 그러면 9명은 탈세하는데 혼자 내가 세금을 성실히 낼 수 있습니까? 예. 사람은 예. 많은 사람이 하는 행위를 따라합니다. 예. 그게 사회적인 규범이죠. 예. 따라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무사를 받게 되면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세금들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세법이 너무 복잡하고 모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세법이 너무 많다는 거죠. 쉽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납세자가 아무리 성실하게 납부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연예인들이 옷을 사 입었는데 뭐 개인적으로 사 입은 건지 뭐 업무적으로 사 입은 건지 또 우리가 애매하고 특히 대표적으로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비상장 주식이 팔아야 시가가 나오는 거지. 시가를 알 수 없는 걸 세법에는 평가하는 규정들을 둬버리니까. 그리고 국세청에다가 질의하면은 뭐 답변 안 되죠. 예. 쉽게 아니면 국세청에서 뭐 이거 세금 부과됩니까? 뭐 갑설이 많습니까? 얼설이 많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답변 어떻게 오죠? 솔직하면 이런 거잖아. 나도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판단해서. 뭐 사실조사 판단할 사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오는 거잖아. 예. 이러다 보니까 사실 세금 액수가 어떻게 좌우되느냐. 실력 있는 세무대리인을 쓴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게 되는 거고, 실력 없는 세무대리인을 쓰거나, 뭐 세무대리인도 안 쓰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거죠. 세금의 미납의 책임이 국가에 있는 거잖아요. 예. 복잡한 세법을 만든 국가에. 그런데 납세자한테 가산세를 부과하고 납세자한테 책임을 지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국세청 개혁을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뭐 노무현 대통령은 국세청 개혁을 시도한 게 아니고 이렇게 했죠. 나는 국세청장의 예를 보고를 안 받는다. 그리고 국세청의 권력을 내가 사적으로 이용 안 하겠다. 라고 해서 거의 내가 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거의 유일한 것 같은데요. 근데 해결됐습니까? 자기 임기직을 물어나니까 오히려 우리가 정치인 세무조사에 의해서 이제 당했잖아요. 대통령이 자기 입만 예를 들면 그 국세청 권력을 이용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 세무조사 받아본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대로 받아본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잖아요. 현대그룹, 현대건설 사장을 했으니까 세무조사 여러 번 받아봤겠죠. 이명박 대통령이 인수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검찰은 죄를 지어야 무소하는데 국세청은 죄를 짓지 않아도 무소해야 된다 해가지고 국정과제 100대 과제 중에서 핵심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선진화위원회를 만들었어. 청와대에서. 제가 그때 위원으로 참여했죠.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부서 관련해 우리가 용역을 국세청 우리가 개혁에 관련 용역을 맡겼는데 연구 용역비가 8억 9,500만 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연구 용역 들어봤어요? 정부 연구 용역 같은 경우는 기껏해야 한 3천, 4천만 원입니다. 근데 8억 9,500만 원을 들어서 용역을 했는데도 실패했죠. 처절하게 실패했죠. 이명박 대통령 때 이제 국세청 개혁이 실패 원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금이 기득권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국세청 기재부의 퇴직 공무원들이라든지 현직 공무원들이라든지 하여튼 또 세무대리라든지 뭐 변호사라든지 쉽게 하면 세금을 가지고 먹고 사는 어떤 거대한 시장이 있습니다. 예. 그 힘은 엄청납니다. 예. 사실 국세청 개혁을 하려면 대통령이나 청와대 숙석 정도가 아주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가지고 강하게 챙기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그리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나라 모든 정치인 사학과는 탈세에 덫에 걸려 있다 그랬죠. 국제청 개혁을 이렇게 강하게 예를 들면 시도하면은 덫에 걸려 죽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국정감사 때 한번 잘 보세요. 국제청 국정감사 때. 제대로 예를 들면은 국제청장한테 따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국제청에서 자료 안 내주잖아요. 진짜 내줘야 될 자료들을 안 내놓습니다. 그거 따져서 받는 사람도 거의 없어. 한번 한두 번 달라 그랬다가 국제청에서 질질 끌어버리면은 이야기 못 합니다. 왜? 힘이 약하니까. 오히려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힘이 더 약하죠. 예. 어떻게 보면 원인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쉽게 하면 뭐 초기암이 우리가 말기암인데 초기암 정도로 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개혁을 하니까 성공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국제청의 힘이라는 것 자체는 합법적인 거예요. 합법적인 거고. 지금도 보면 불합리한 세법을 하루아침에 고쳐주십니까? 그리고 복잡한 세법을 하루아침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언론사 세무조사에서 보다시피 그 재량권이라는 것은 막강합니다. 예. 언론사에서 무과지를 지국에다 주잖아요. 그리고 언론사 세무조사 때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광고 선접비가 확실한데 접대비를 받아가지고 세금을 수백억 부과했잖아. 그런 같이 실제적으로 재량권을 통해서 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법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국제청이 최고의 권력기관을 보여주는 어떤 사건이죠. 예, 2012년도에 국제청에서 이제 국감을 했는데 안원구 전 국제청장이 증언을 할 예정이었죠. 근데 예를 들면 국제청장이 엘리베이터를 닫고 계단에다가 재무공무원들을 다 거기다가 표준을 시켜서 국회의원들이 올라가지를 못하도록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국감장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국제청이 법을 위반하면서 그런 남용이죠. 예. 그렇게 실력 행사죠. 법 위의 힘이라는 거죠. 법 위의 힘을 행사해도 대한민국 어떤 집단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나라 뭐 공무원 중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아니죠. 예. 문제는 진짜 검찰, 국제청, 국정원, 청와대 가장 권력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특히 위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수시로 어겼습니다. 수시로 어기도 그 사람들 처벌하는 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법 지키라 그러죠. 예. 그것을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가 권력자도 힘 있는 사람도 법을 어기면은 처벌받을 수 있구나. 예를 들면은 탄핵도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인식시키는 것은 큰 우리가 교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청은 평소 때는 자기들하고 불리한 기사는 바로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 납세연맹에서는 실제 우리 납세연맹과 관련되는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옛날에 우리 강호동 사건에서 납세연맹이 이제 세무공무원들 개인정보 무단 유출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죠. 그것이 경제신문에 인터넷에 홈에 탑으로 떴어. 근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라든지 밑에 있는 이런 퇴직앞둔 서울국제청 간부가 일감 청탁했다 이런 기사도 바로 올라가더만은 내려갔습니다. 저희가 다 조사해 보니까 다 국제청에서 힘을 썼더라고요. 그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자유가 실제적으로 그래도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는 낫지만은 아직도 한참이죠. 자, 미국을 한번 봅시다. 사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200년에서 300년 정도 우리보다 민주주의 역사가 앞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국가기관과 별도의 독립적인 사법기관이 거의 1700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우리나라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일제 지나고 예를 들면 해방 이후에 대충 만들어졌죠. 그런 나라에서도 1980년도까지
국세청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예. 세무공무원들을 악마다 이런 표현을 썼죠. 정치인들이. 예. 우리 한국납세연맹은 세계납세연맹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보도 멤버로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데 같이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NTU, 미국의 NTU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의 1975년부터 거의 85년, 95년, 거의 20년을 국세청 개혁에 관한 우리가 운동을 했죠. 그래서 96년에 국세청 구조조정 및 개혁에 관한 입법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 사례를 보면은 언론들도 뭐 대대적으로 언론들이 피해 사례들을 우리가 보도를 했고, 국세청 직원들이 말하는 뭐 가혹한 전술들, 국세청이 나의 인생을 파괴했다라고 우리가 상원에서 진술하는 그런 기사들, 그리고 상원에서 한 미망인이 어떤 국세청의 압력이 남편의 자살을 불러왔다라고 진술하는 그런 기사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국세청에서 세금 이제 우리가 압류 체납에 걸려서 압류 당하고 집이 공매 당하고 뭐 신용불량자 되고 또 소송 중에 소송 비용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파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면은 자살을 하면은 보험금을 아내한테 물려주려고 자살한 거예요. 즉 이런 내용을 어떤 의회에서 예를 들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정언하고, 국세청이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의회가 국세청을 경제해야 된다고 이런 목소리를 전하고, 그게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방송에도 보도하고 납세자, 언론, 국회가 합쳐서 이 국세청 개혁을 시킨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국회에 가면 있잖아요. 억울한 납세자들이 정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언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국민 자금만 짓따라게 쓰면서 정말로 억울한 납세자들을 대변을 해줘야 되는데, 미국처럼 공무원 이야기만 듣고 있어요. 공무원 이야기만. 미국은 어떻게 국세청 개혁 입법을 했느냐. 그래서 미국 사례를 봐서 한국 국세청의 개혁의 성공 전략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가 자문성이 아니고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장치를 만들어라. 미국은 구조개혁법을 제정했고 국세청장을 5년 임기를 보장했습니다. 미국도 루즈벨트 대통령에서 닉슨까지 정치적인 세무조사가 꽤 많았습니다. 예. 국세청장을 5년 임기를 보장하면서, 그리고 고위 관료가 세무공무원한테 누구 좀 세무조사 해달라 이런 거를 금지를 하고 있고, 만일에 누가 부탁을 했어 그러면 세무공무원들이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리고 미국에서는 국세청 직원을 평가할 때 세수 실적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1도 주면 안 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국세청 공무원은 어떻게 평가하냐? 공정하게 법을 집행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탈세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국세청 내부 감사도 그렇고 감사원 감사도 그렇고 세무공무원들을 감사를 할 때 뭐 세금 예를 들면 추징 안 한 거 있냐, 그거를 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를 들면 세무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의심이 나면은 국고의 이익으로 하는 거잖아요. 의심 나면 일단 부과해야 감사도 안 걸리지. 이렇게 조금 세밀하게 국세청을 인사고과 평가하는 방법까지도 법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그리고 무작위 표본조사도 금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외부 감독이 필수다. 뭐 중위 재물이 깎을 수 있습니까? 지금같이 얼마나 좋습니까? 국세청 고위 관료들 입장에서는 이 정말로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뒷돈 주고, 쉽게 하면은 뭐 국세청 고위 관료 퇴직해서 대기업에 자문을 한 번만 해줘도 1년에 가만히 앉아도 수억 원씩 주는데 자기가 그거를 버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부에서는 절대 감독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명박 정권 때도 우리가 기재부에서 외부 감독, 미국처럼 외부 감독위원회 주자라고 했을 때 국세청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죠. 미국은 국세청 감독위원회에서 국세청의 예산과 업무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면서 거기에서 국세청장을 추천할 수도 있고, 진짜 그 국세청장이 잘못했으면 해임도 금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납세자 보호 담당한 조직은 국세청 자원과 분리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 국세청 안에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사와 예산, 전산도 분리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진짜로 공무원인데 납세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이 미국에는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다. 국세청장 절대 눈치 안 봐요. 억울한 납세자들, 불합리한 세금 있으면은 매년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법을 개정하죠. 억울한 납세자 생기면은. 그리고 뭐 이게 불투명한 국세청을 투명하게 바꾸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뭐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국세청에 정보공개 청구하거나 우리가 국회에서 이렇게 정보 요구하면은 거의 안 내놓습니다. 진짜 뭐 예를 들면 뭐 사람 이름 지우고 뭐 가세 자료를 이렇게 내놔야 국세청이 진짜로 중요한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소득 불평등도 자료, 뭐 소득, 재산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가 얼마나 악화됐는지를 국세청에서 전산만 돌리면은 실제 자료가 그대로 나와. 물론 지하경제를 빠지고. 그 자료를 안 내놓는 거예요. 특히 가구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게 개인별로 뭐 100분위 정도. 우리가 소득 분배는 가구가 중요합니다. 가구별로 예를 들면 소득 재산이 어느 정도 우리가 편중되어 있는지 국세청 전산에서 그냥 돌리면 정확하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미국 우리 납세자 연맹인 NTU에서 미국 국세청 개혁을 하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 법을 바꾸는 것은 쉽지만은 사람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법을 개정해도 사람이 그 일하는 방식은 잘 안 바뀐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바꿀 거냐를 제가 이야기해 보십니다. 스웨덴 우리가 국세청 개혁을 사례를 통해서. 사실 스웨덴은 미국 국세청 개혁 사례는 근한 남용을 어떻게 막을 거냐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초점을 두었습니다. 스웨덴에서 2006년도에 국세청을 획기적으로 개혁했는데 여기 보다시피 2006년도에 스웨덴 세무서의 신뢰도가 68%입니다. 엄청 높죠. 우리나라는 몇 프로일까요? 밑에 있지만은 뭐 조세연구원 우리 통계에 의하면 한 13%, 우리 납세연맹이 회원들을 대상한 걸 보면 한 4% 정도. 2006년에 68%인데 이때 스웨덴은 획기적으로 개혁했습니다. 근데 2012년도에 83%로 올랐어요. 폭발적으로 상승했죠. 나는 될 수 있으면 소득세를 덜 내고 싶다라는 우리가 설문조사 결과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거의 비슷하죠. 50%대. 근데 2012년도는 2006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78%가 나는 될 수 있으면 소득세를 덜 내고 싶다. 이 표현은 뭐냐면은 내가 탈세를 해도 걸릴 염려가 없는데 예를 들면 탈세하겠습니까? 이런 묻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78%가 나 세금 청실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완전히 거꾸로 나겠죠. 이거 아주 재미있는 자료면서 충격적인 자료죠. 스웨덴에서 세무조사 후에 납세자가 신뢰도가 증가합니다. 상상돼요? 우리나라는 어떻죠? 우리나라는 세무조사 후에 납세자 국세청의 신뢰도가 뭐 예를 들어 10% 있다가 빵 프로로 내려가 버리잖아. 스웨덴에서는 세무조사 후에 오히려 국세청 신뢰도가 올라간다라는 설문이 나왔습니다. 왜?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은 최고로 많은 것이 파람제한 소통 방식 때문에요. 납세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갖추고 행동하기 때문에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뭔지 잘 모르시죠? 제가 스웨덴에서 국세청에서 개혁했던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전략을 바꿨습니다. 즉 강제적인 준수에서 자발적인 법 준수로 전략을 변경했는데 그 배경의 이론적인 근거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고전적인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탈세를 예를 들면 탈세에 대한 이득하고 손실, 비용하고 비교를 해서 이득이 더 크면은 탈세를 한다 이런 주장이 고전적인 우리 경제학 연구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탈세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비용을 올려야 되잖아요. 탈세를 할 때 불이익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산세를 높이고, 행보를 높이고, 예. 그리고 또 탈세 위험, 그러니까 적발 위험, 세무서와 양을 늘리고, 강도를 높이고, 예. 그리고 예를 들면 탈세 체납자, 우리가 고액 체납자 정보 공개하고, 이거는 수치심, 모욕감을 이렇게 유발을 하는 거죠. 예. 제재를 강하게 해야 된다. 라는 이게 옛날에 1970년대 초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부터 새로운 연구들이 많이 연구가 나왔습니다. 크라우딩 연구라 그러는데, 외부적으로 강제적인 제재는 개인의 자발적인 법 준수 의지를 감소시킬 수도 있고 증가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강제적인 제재, 세무조사가 어떠한 특정한 효과를 가진다고 말할 수 없고 상황에 따라 틀리다. 즉 세무조사라는 자체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의지, 성실납세 의지를 강화시킬 수도 있고 약화시킬 수 있다. 근데 그거는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틀리다. 이런 이론입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면 2007년에 미끄러운 길 경산길 이론하고 우리가 아직 예를 들면 처벌 또는 안 하면은 이렇게 처벌하는 거나 보상을 철폐나 이런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일단 납세자 신뢰를 파괴한다. 그리고 강제적인 권력보다 권력도 우리가 이 사람은 강제적인 권력이 있고 권력이라는 게 있는 거죠. 세무서가 예를 들면 탈세를 그러니까 적발해서 추징하는 그런 국가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강제적인 권력이 있고 합법적인 권력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근데 강제적인 권력보다는 합법적이고 전문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소프트한 권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 권력을 행사해야만이 납세자의 신뢰가 올라가고 자발적인 성실도가 올라간다. 이 사람은 예를 들면은 자 국민들이 세금을 성실히 내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 뭐냐? 하나는 적정한 권력. 즉 탈세를 했을 때 강제적으로 적정한 권력, 예를 들면 세무사하는 그런 권력. 가산세도 필요하고 그 적정한 권력도 있어야 되고 또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 국세청에 관한 신뢰. 근데 이 둘 중에 예를 들면은 하나라도 없으면은 사람들이 세금 잘 안 낸다, 성실 납세 법칙이 떨어진다. 미끄럼 탈듯이 이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성실 납세 의식은 여기도 합법적인 권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납세자를 존중하고 이제 예를 갖춰서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세무행정 서비스 마찬가지 세무행정 서비스 잘하면은 그렇잖아 당연하죠. 세무서 종합소득 학생신고하라 세무서 갔더만은 제대로 안내도 안 해주고 홈택스 가서 내가 신고하려고 그랬더만은 내가 사용도 잘 못하고 그러면 예를 들면 세금 성실하게 내고 싶으면 마음이 떨어지죠. 그리고 세법이 복잡하면 누가 세금 내고 싶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규범, 그리고 개인적인 규범 이런 것들이 성실 납세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결과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세무조사 결과가 만 1억을 추징했어요. 자, 결과가 세금의 1억을 추징했는데 이 1억이 세무조사라는 것 자체가 이 결과가 어떤 그 국세청에 관한 신뢰를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요인이 중요하냐? 즉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다는 겁니다. 즉 세무조사라는 것은 신뢰를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데 그것은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뭐냐? 과정이다. 과정에 대한 인식이 결과에 대한 인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하는 그 과정을 공정하게 하고 비차별적, 누구나 공평하게 부자나 가난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나 세무사를 한 번 탈세한 사람이나 두 번 탈세한 사람이나 똑같이 평등하게 조사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을 존중하고 세금은 탈세했지만은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을 처벌하는 게 아니고 탈세한 그 행위를 처벌하라 이런 겁니다. 상관없어요. 누구라도 죄를 지으면은 이 새끼 나쁜 새끼 너 감방 가야 돼. 응? 처벌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검사나 국세청 공무원이 이야기하면은 당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반발하겠죠. 이 새끼 나를 무시해.
한번 맞짱 떠봐야 되겠네. 다 그런 심리가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비엔나 교수도 그렇고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지금 이론들을 제가 설명하는 것은 행동경제학 그리고 사회학, 그래서 현대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우리 현대 어떤 학문의 연구 성과들을 공부해서 전략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스웨덴 세무서의 비전이 뭐냐? 모든 구성원들이 기꺼이 공정하게 부담하는 사회가 비전이고, 다른 표현을 하면 이런 겁니다. 가치 있는, 즉 사회적 규범, 성실납세 세법 중수라는 사회적인 그 규범이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거죠. 즉 세금을 추징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세무서가 국고를 충당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발적인 성실납세 의식, 성실납세가 올바르다라는 국민들이 대다수가 생각하는 그 퍼센트를 올리는 것이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보면은 자발적인 준수를 자랑한다. 강제적으로 내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납세자 신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스웨덴 세무서. 그리고 정확한 금액이 납부되도록 하고, 법을 지키도록 쉽고 충중한다라는 거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사실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한 표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공무원들이 이제 법을 집행하고 이제 법의 준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들이 법 준수를 자발적인 준수냐, 강제적인 준수냐를 구분 안 합니다. 거의 안 받죠, 여러분들. 근데 스웨덴이나 우리가 선진국에서는 이거 구분합니다. 스웨덴 세무서에서는 법을 자발적인 준수를 우리가 하도록 하고, 자발적인 준수를 하면은 합법적인 권력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납세자하고 국세청하고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신뢰가 올라갑니다. 국세청에 대해서. 그런데 한국 국세청은 어떻게 하고 있냐? 저는 한국 국세청이 아니고 한국의 모든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봅니다. 강제적인 준수. 딱 법을 안 지키면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야. 어떤 끔찍한 일? 가산세, 벌금, 감옥에 가, 겁주는 거죠. 협박하는 겁니다. 그게 강제적인 준수예요. 그래서 강제적인 권력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국민들은. 이 새끼 봐. 적대적인 환경이 딱 형성되잖아요. 이 강제적으로 하는 순간 신뢰는 다운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애들도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부모가 공부하라고 엇박지르 이러면 공부하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대부분들 하여튼 제재를 주로 하죠. 많이 강하게 합니다. 가산세, 벌금, 형벌. 그런데 예를 들면 스웨덴처럼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저기 나가시 납세자는 어떻게 느껴? 강제적인 집행. 그러니까 세무조사, 강제적인 집행이라는 것은 세무조사라든지 아니면 국가 권력에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거 있잖아요. 다 압류라든지 이런 거 다 같이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강제적인 집행. 강제적인 집행을 국민들이 지지적이고 합법적이고 공정하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스웨덴처럼 하면은. 자, 한국처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무조사를 딱 받았어. 공무원들이 강제적으로 와서 국민들은 통제적으로 느끼죠. 위협적으로 느끼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불공정하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국민들은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포를 느끼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분노하죠. 세무서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내죠. 삐약지는 기분을 내고. 그리고 세무서를 안 받게 되면 가능한 숨기죠. 소득을. 안 내려고. 그런데 스웨덴처럼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준수를 하게 되면 세무조사라는 것 자체를 국민들을 보호하는 감정을 느낀대요. 보호하는. 나를 안전하게 하는. 그 스웨덴에서는 세무조사라는 것 자체를 어떤 공정성, 그리고 공정한 경쟁. 누군가 세금을 다 내고 있는데 안 내면은 공정한 경쟁을 해치잖아요. 그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을 하면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차상의 정의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스웨덴 세무서에서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이다. 우리 세무서 스스로가 법과 규범을 준수할 필요가 있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납세자와 신뢰를 구축하고 사람들이 절차적인 정의,
절차상의 공정함을 인지하기를 원한다. 납세자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이 복잡한 세법을 알기 쉬운 방법적으로 설명한다. 사람들이 일단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을 원칙을 한다. 그들이 하는 말에 모두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납세자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 신뢰와 공정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납세자들이 우리를 신뢰한다고 느끼는 순간 절차상의 공정함을 가장 잘 인정할 때다. 우리는 늘 모든 납세자들을 존중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의 조치로 인해 납세자가 처벌을 받아서 감옥에 다녀왔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납세자를 존중한 마음으로 대하려고 한다. 스웨덴 세무서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정직한 행동과 공정한 경쟁을 지키려는 것이다. 우리나라 세무공무원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억울하다고 세무사가 막 이야기를 하면은 안 들어주잖아요. 억울하면은 법대로 했어요. 이의제기하세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 제가 이 스웨덴 우리 국세청 개혁 보고서를 작년에 미국의 NTU 회장인 피터 셉을 통해서 스웨덴 이분을 소개받고 우리가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스웨덴 보고서를 받았고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스웨덴이라는 자체가 복지국가만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복지국가를 이루는 세금 행정, 복지국가를 이루는 어떤 국가의 공무원들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 철학, 이론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대.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다 우리나라 상황하고도. 이런 스웨덴의 어떤 이런 개혁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읽고 공부해서 단순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어떤 이런 이론이나 철학을 공부를 해서 행정을 대개혁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제도뿐만 아니고 사람을 바꾸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바꾸려면 공무원들을 바꿔야 된다. 공무원들의 지금 강압적인 법 집행, 강제적인 권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소프트한 권력, 합법적인 권력,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권력. 그러려면은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처음으로 이 이제 발제문을 여기 오기 전까지 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뭐 미흡한 점이 많은데 한번 뭐 좋은 의견 있으시면은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